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당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헌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죠. 민주당 최고위가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 어제 뉴스할 때까지만 이 얘기 없었는데 말이죠.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후보 등록 시점을 앞두고 네. 두 분의 이제 자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적 보유와 당비 납부가 6개월 이상이 돼야 예. 이제 피선거권을 갖는데 송영길 의원은 나중에 복당을 해가지고 그 6개월을 못 채웠고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은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정지돼가지고 당비가 출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친청계 이른바 최고위원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논란이 됐던 전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김경수 예.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하고 나와서 대선 경선에 출마했잖아요. 그때도 당적 보유, 당적 연속 보유 기간 논란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때도 6개월이 안 된 모양. 예, 일종의 이제 당규상의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해서 특별한 경우로 적용을 해서 당시에 이제 경선에 출마할 수 있었거든요. 뭐 반면에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 젊은 네. 분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 당적 보유 기간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후보 자격을 못 얻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네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왜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또 이런 주장도 있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옥신각신하다가 저는 뭐 이렇게까지 출마를 한 마당에 예. 여기서 저걸로 출마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이제 우스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승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처음에 이게 속보로 딱 들어왔을 때 한 문장만 딱 보고서는 예외? 그러면 못 나가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 당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면 뭐 출마하기 전에 그동안에 밀렸던 당비 한꺼번에 다 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당원 당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예를 들면 입당을 했는데 예. 그때부터 6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지금 후보가 민주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든가 무슨 당비를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회피를 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김용 씨 같은 경우도 계좌가 정지돼 갖고 자동이체가 안 돼 갖고 뭐 납부가 안 된 건데 그걸 가지고서 출마를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은 뭐 꼬투리 잡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비난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러면 적용을 하느냐. 김지현 전 최고위원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건 안 해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난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두 후보를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는 아마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전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죠. 뭐.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최고위가 긴급 최고위가 열렸고 거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최고위가 열려서 거기에는 또 예고 없이 이 송영길 의원하고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나타나서 소명을 해서 이 결과가 이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 지금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사안마다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예외 적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후보 등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당원 주권입니까? 자기들 이익에 맞게, 상황에 맞게 룰을 맘대로 바꾸는 게 이게 공정입니까? 예, 일단은 뭐 결론은 났는데 예외를 인정해 준 과도한 혜택이다. 그리고 이게 공정하냐? 파열음이 좀 계속 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그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위원인데 예. 이른바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 친청계를 대표해서 어쨌든 강하게 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회의 도중에 뭐 중도 퇴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던 분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한 김보미 예, 전 강진 강진 군의원. 군의원이었는데 예. 아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사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청년한테는 네. 그런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뭐 이 뭐 김용 또 송영길 이런 분들한테만 예외 적용을 하니까 결국 그 이 청년들은 일종의 이제 들러리로만 생각하는 근데 그런 어떤 민주당의 문화 때문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앞서 우리 김정일 최고위원도 얘기하셨듯이 예.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송영길, 김용 두 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외 적용에 해당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저걸로 출마길을 막게 되면 아무리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계파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신경전하되 최종적으로는 출마길을 막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본인은 또 이분들 출마길 막아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러네요. 예. 일종의 이제 친청계가 그 계속 이렇게 이슈를 만들면서 본인들이 지금 뭐 대통령으로부터 핍박받고 또 후보들로부터 뭐 여러 명한테 합공을 받고 그런 일종의 이제 언더독 전략을 추진하면서 당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불공정한 경쟁이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예. 사퇴 안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는데. 그건 알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저 김보미 군의원이 후보가 얘기한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청년 후보한테는 그런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고 686 송영길 후보는 뭐 괜찮은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문정복 최고위원이 예외 규정을 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과도한 혜택 아니냐 그럼 과거에는 왜 그런 거 혜택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박규환 최고위원이 민주당 역사에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건 너무 과도한 뭐랄까 감정 오버입니다. 네. 아니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그 정치적인 해결을 해왔던 건데 그걸 놓고 무슨 뭐 어마어마한 역사적 오점은요 지금 그 저 친청계에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보안 수사권 그냥 밀어붙이려는 거 이게 정말 민주당 역사에서 부끄러운 거고 오점이거든요. 뭐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뭐 저런 걸 가지고서 무슨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당대회 후보 자격 요건을 가지고 개파 간에 또 한번 이제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 과연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이번 주에 정치의 인물인데 유시민 작가가 그제 유튜브 출연해서 발언한 게 또 논란이 많이 됐죠. 증축 재건축론 재개발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인데요. 친명계는 상당히 이제 격앙을 했고 친청계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에 ABC론이나 예. 혹은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이른바 이제 재건축론을 처음 얘기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번 저 매불쇼 출연에 대한 당 안팎의 반응이 조금 냉랭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뭐 선의를 갖고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과연 이게 그 뭐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악담에 가까운 얘기가 저게 선이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정청래 대표나 이른바 친청계의 반응인데 이분들은 언급 자체를 좀 꺼리더라고요. 예. 유시민 작가의 저런 그 말하자면 도발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좀 꺼리는 것 같고 예. 여기서 그칠 거냐? 근데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전당대회는 아직도 한 달 남았고 예.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그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구주류 세력의 영향력과 중심성이 줄어드는 거. 그거에 대한 위기감 아니냐. 그게 예. 아니고서는 뭐 달리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 정도까지 분노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예. 유 작가는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적, 언행,
어떤 인사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예. 이렇게 본인 나름의 추론을 제기하지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가 결국엔 대통령 의지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작년에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7, 8월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예정된 시간표였습니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온 거고 다만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필요 최소 범위에서 남겨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경을 써달라라고 예. 당한테 공을 넘겼어요. 근데 장윤기 사건과 같은 보안 수사권이 없었을 시 이런 범죄로부터 예.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민주당 내부 여론을 바꾸고 있는 거지. 예.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다? 그랬다면은 중수청, 공소청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예. 그래서 너무 좀 과장이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뭐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에 가졌던 이제 설득력에 비하면 예. 말의 힘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예. 근데 본인의 저런 정도의 약간 뭐랄까 좀 울분? 어허.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여기서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앞으로 이제 한 달 이상 또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당내에서 이제 저주의 용어다, 악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날씨 속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거 전해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대구하고요, 경북 경산 지역에 지금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경산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mm의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충북 옥천, 그리고 경북 문경, 예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경북 지역에 지금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충청 지역에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까지 지금 많이 내리고 새벽에는 경기 북부까지 이제 계속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계속 날씨 속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할 말이 별로 없겠죠. 뭐 예. 거기다 대고서 뭐 말을 더 보태거나 그러면 정말로 그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테니까 네. 더 얘기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 논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개혁이라고 보지 않지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든 것이 야 이재명 대통령을 봐라. 검찰이 그 이재명 당시 당대표 혹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당시에 뭐 무리한 기소를 해서 엉뚱한 사람을 그 공소를 그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검찰을 가로로 만들어야 된다. 박살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아까 김용남 누구죠?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바꿀 수 없는 조직이니까 완전히 뭐 그 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통령 본인이 보안 수사권 그렇게 무리하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직 총리였던 그 김민석 총리 당시 총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예.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그러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필연히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거기다가 민주당은 해체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예. 아니 저게 무슨 얘기지? 그냥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내가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움직였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내 말빨이 안 먹혀 인사에도 내 말 잘 안 들어 나한테 자문을 얻지도 않아 네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나 이런 식의 억함 심정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비논리적인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이 분위기는 보안 수사권, 이 검찰 개혁에 상당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서 이게 검찰 개혁이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책임을 이제 대통령한테 넘긴 거잖아요. 근데 친청계에서는 유 작가의 이제 발언을 평가하는 대신 이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검찰청법
그 개정할 때 예.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누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당시에 그런 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여론이 8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요. 예. 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자칫 묻힐 예. 뻔했던 혹은 범행이 축소될 뻔했던 예. 그런 사건들을 밝혀낸 게 알려지고 또 장윤기 사건 이외에도 그 이전에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영화 감독 김창민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예. 보안 수사권을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 교정 장치로 남겨둬야 된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가운데 우리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경찰 견제를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이제 61% 답변이 있었고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폐지해야 된다, 보안사건 폐지해야 된다, 23%. 한 2배가 훌쩍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체적인 여론이 이렇게 변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처음보다는 많이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동안의 민주당 안팎의 이제 강경파들의 아주 강한 주장에 밀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기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안도 나오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도 이거 존치 이대로 폐지하면 안 된다. 부분적 존치라도 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그러니까 8월 중에 이 사안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직은 지배적이지만 예.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을 경청해서 조금 더 완결적인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 그런 어떤 이제 기류 변화 때문에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무조건 보안수사권 폐지다라는 정청래 대표나 친청계의 그런 또 주장이나 혹은 그런 구호가 예전만큼 설득력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장윤기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보안 사건 얘기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에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다 얘기를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장윤기 사건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구나.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저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확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 본인도 무리하지 마세요.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내에 있는 의원들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법률가들은 적어도 저희가 아는 법률가들 중에서 이거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무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이 4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가면 안 된다는 쪽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한풀이 하는 겁니까? 지금 탈레반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 얘기 들어보면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아니 온 국민이 다 반대한다는데 왜 한다는 겁니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거 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장윤기 사건에서 목격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김창민 감독 사건에서도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상당히 이제 확고하게 나가다가 지금 이제 아직 당론 정해진 게 없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정책의총 또 한 번 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헌절이었는데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국 선거 없는 내년이 적기다. 그러면서 10차 개헌을 매듭 짓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개헌이 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개헌이라는 건 아주 고도의 그런 정치적 합의와 협치가 필요한 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여야 간에 지금 아직 원구성도 못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을 위한 여야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가지고는 개헌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될 거고 그렇다고 개헌을 무슨 다수결로
한쪽의 의사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진정한 이제 개헌의 의미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개헌안을 놓고서 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뭐 다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그 내용과 폭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야 간에 논의하는 그런 논의의 장을 펼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개헌특위 만들어야 되고 그 개헌특위에서 어떤 개헌안을 어디까지 할 건지 이걸 가지고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야당도 개헌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여당이 제안하는 개헌 자체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하기 전에 일단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논의하는 것까지는 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87년이면 벌써 40년이 넘은 헌법이고 이 헌법 체제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나갈 길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돼버린 그런 87년 헌법을 바꿀 때가 됐고 그 점에 있어서 여야 막론하고 좀 진지한 사명감을 예.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 전후 해가지고 개헌 논의가 한참 이거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이제 쏙 들어가 갖고 요번에 이제 재헌절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뭐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가 뭐 대통령제 뭐 이런 문제 포함해가지고 중임제 얘기죠. 예, 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이제 수록하는 것, 뭐 이런 거 등등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략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번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87년 이후에 40년째인데, 근데 문제는 그 헌법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헌법 조항에 과거의 헌법을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현재로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법안들도 있어요. 그런 규정들도 예를 들면 군이나 경찰 공무원 등 이 공무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무를 하다가 네. 더 이상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아예 규정해버린 법이라든가 그 헌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다. 우리 선거 너무 많이 치르고 있어서 이거 좀 일치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그리고 헌법 전문에 대해서 뭐 5.18이나 4.1 부마 항쟁에 대해서 집어넣자라는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한쪽에서 다른 쪽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헌법을 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정할 때도 네. 이거는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예.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원 구성도 안 돼 있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예 경축식 행사에 참여를 안 했어요. 뭐 정부 인사들도 다 참석을 했죠. 뭐 총리도 참석했고 대법원장도 참석했고 뭐 어쨌든 국회에서 있었던 이제 행사인데 여기서 제1야당 대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원구성도 안 돼 있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고 하지만 재헌절은 국회가 주인공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성립된 순서를 보면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재헌회가 헌법을 제정했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됩니다. 국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예. 때문에 국회가 주인공인 날이고 재헌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야 간에 무슨 이견이 있을 게 있습니까? 근데 저런 날 야당의 대표가 여당을 상대로 이런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네. 통 큰 어떤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 재헌절에 참석을 해야죠. 근데 재헌절은 참석 안 하고 올림픽공원 시위를 나갔어요. 예. 근데 올림픽공원 시위도 뭐 부실 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 시위의 성격이 많이 변질되고 있잖아요. 이미 국정조사도 거쳤고 수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거론되는데 제1야당 대표가 오히려 그런 걸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저기 가서 전면 재선거, 부정선거를 외치는 건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 정신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재헌절을 맞이한다는 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될 방향과 맞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의힘 스스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정 대표가 지난번에도 한성숙 총리하고 약속까지 깨면서 올림픽공원에 갔었고 이번에도 재원절 행사 안 가고 올림픽공원에 이제 또 갔고. 근데 당내에서 이걸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그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 국회에서 재헌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생일 같은 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생일 잔치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 제1야당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가서 오히려 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 있어서도 다른 의원들이 가지를 않잖아요. 가지 않고 뭐 일부 소수의 의원들만 쫓아가서 뭐 그분들에 대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가고 있는데 참석하라고 전화 올까봐 그것도 피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참여해달라고 장외 집회 참여해달라는 얘기 할까봐 뭐 그 피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뭐 그 보안 수사권부터 시작해서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파묘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상적인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예. 그래야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술 더 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도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도 예. 지지도가 계속 그 민주당과 한참 뒤처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뭐 책임을 지기는커녕 계속 뭐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선동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예. 어떤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헌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